LH발 땅 투기 의혹 흔적이 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기도 광명 노은사동 투기 의혹으로 구속된 LH 직원과 연관된 지인들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앞서 일대 땅을 함께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북 지역 6개 대학에 다니는 같은 국적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둔 가운데 부안의 실내 해양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선박 탈출과 구조 같은 해양사고 대응과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이슈 K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LH 현직 직원이 어제 구속됐죠. KBS가 이 직원과 원정 투기로 얽힌 전북 지역 주민들의 과거 토지 거래 내역을 쫓았더니 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흔적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LH 직원은 당시 이 개발 사업의 담당자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S가 전수 분석한 광명시 흥지구 7,000필지 가운데 2017년 이후 경기도가 아닌 타지 사람이 매입한 땅은 26만 제곱미터. 여기서 전북 사람이 사들인 땅을 추리면 7만 제곱미터, 27%나 됩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언제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3년 전후인 것 같은데. 물건 있냐, 뭐 맹주도 괜찮다. 그때도 이제 전주 쪽에 있었던 분들인데. LH 전북본부 직원이 빼낸 내부 정보가 지인들 땅 투기로 이어졌다는 의혹에 수사가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원정 투기의 뿌리로 지목된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 씨는 그를 도운 법무사 이모 씨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지인들한테 내부 정보 주셨나요? 그럼 이들의 수상한 땅 거래는 이번이 처음일까? 취재진은 전북 지역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토지 거래 내역을 쫓았고 전주 효천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땅 매매 기록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효천지구는 67만 제곱미터의 4,5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마침내 2012년 말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정부 인가를 얻게 되는데 이보다 1년 앞서 전주사는 A씨가 이곳 땅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A씨는 취재 결과 구속된 법무사 E씨와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확인이 됐고 함께 구속된 LH 직원 정씨와는 가족끼리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씨가 당시엔 전주 효천지구의 담당자였다는 점입니다. A씨와 함께 효천지구 땅을 나눠 가진 5명 가운데 3명은 2017년과 2018년 노은사동 땅을 함께 샀는데 이때도 구속된 정씨가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광명을 어떻게 알았냐? LH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 우리한테. 그 LH 직원이라고 하면? 정씨가. 노은사동과 효천지구 땅을 함께 사들인 사람은 또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가족 역시 개발 직전 효천지구 땅 여러 곳을 다른 지인 등과 샀다 팔았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자우지간 버렸죠. 발표가 나게 되면 당연히 몰라요. 그런 정보를 알 수만 있으면 저희도 궁금하네요. 그거 어떻게 저기 아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고 판 반칙 거래. 우연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짙어집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의결은 미뤄졌습니다. 의결이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 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고 소급 입법은 환수 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 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오전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정읍시청 공무원도 확진되는 등 하루 평균 2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모 대학교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 대학에 다니는 같은 국적 유학생 2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들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50대 등으로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있고 그 감염자를 통해서 가까운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방역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 대학 유학생들은 물론 전북 지역 나머지 5개 대학의 같은 국적 유학생을 중심으로 검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검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대학은 물론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적 조성을 해주시고 또 일에 앞서서 검사를 적극 받으실 수 있도록. 정읍시청 공무원이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추가 확진됐고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하루 2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면서 학사 일정과 기관 운영 등의 불평과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완주군이 이달 하순쯤 삼내읍 문화체육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엽니다. 이 센터에서는 완주군의 만 18살 이상 접종 인원 7만 8천여 명 가운데 2, 4분기에는 75살 이상을, 3, 4분기에는 18살에서 64살 주민을 각각 접종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접종센터까지 이동이 힘든 노인층을 위해 이송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본부는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중대 기로라고 우려하며 3차 유행보다 규모가 훨씬 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 실내체육시설과 서초구 음악교습소에서는 첫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기 문제와 마스크 착용 미흡, 공용시설 공동사용 등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방병원,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과 전북 정읍시의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의 감염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158명, 전국에서는 모두 54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2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한 4차 유행의 규모가 지난 3차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주가 4차 유행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기로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은 정확성 문제로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검사에서 양성이면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가검사의 한계상 정확도를 그렇게 높게 담보할 수가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전제로 한, 검사를 전제로 한 이런 출입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방역당국은 치밀한 방역을 위해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고 시설별 소관부처 장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어서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과 코로나19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하루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산발적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껏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안정적이었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확진 상황에 대해서 역치점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다소 일상에서 부주의한 방역수칙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 하나쯤이 아닌
나로부터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적 긴장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부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예, 사실 방역 수칙이 지켜졌다면 감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집단 감염 사례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방역적으로 추가된 그런 행정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이제 4차 유행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가 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도민들께서는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은 우리 도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아파하십니다. 상향 조정 없이 우리 도민들께서 어느 곳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조정 없이도 안정화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전국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실내 해양 안전체험관이 부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계절이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사고 선박 탈출과 인명 구조 등 다양한 해상 사고 훈련이 가능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사고에 주의기 바랍니다. 대형 선박이 갑자기 파도에 흔들리며 20도 넘게 기울어집니다. 갑판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들고 객실을 빠져나옵니다. 가상 사고 체험이지만 긴장된 상황 속에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러다가 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객실을 나와서 갑판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갑판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챙겨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갑판에서 에어슬라이드를 타고 바다로 내려와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체험도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서 그래도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선박 화재 진압과 추락버스 피난, 이안류 회피와 갯벌 탈출 등 각종 해양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됩니다. 이런 해양 안전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다에서 유사시에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체험관은 당분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생존 수영 위주의 해양 안전 교육이 실질적인 사고 대응 교육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2년 뒤부터는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요. 후쿠시마 현지에선 지난 1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확정됐습니다. 2년 후인 2023년 초부터 방류를 시작해 대략 30년에서 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2차 정화를 통해 기준치 밑으로 낮추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까지 농도를 희석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配慮を進め、福島の復興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避けて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현재 쌓여있는 오염수는 125만 톤. 하지만 폐로 작업이 본격화하면 훨씬 많은 양의 고농도 오염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 결정에 후쿠시마 어민들은 좌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誰一人納得していないのによ。総理大臣の一言でよ。な、決定しましたなって言ったら、これはおかしいよ。 지역 주민들도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방문 시간에 맞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농민은 방사능에 오염된 소 모형까지 트럭에 싣고 나왔습니다.
30年も長されたら、もう福島県の漁業の未来はなくなってしまう。とっても心配です。もう子供たちと海には行けないし、お魚は食べれないと思ってます。 일본 정부는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설득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류 반대 움직임은 일본 전역에서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범기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끝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굳히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고 한반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후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강한 유감을 전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게 정부로서는 고민입니다. 아이보시 일본 대사는 한국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고창군 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창군 의회는 더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인류 전체와 미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무책임한 만행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냉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내일과 모레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냉해를 입은 사과와 배, 복숭아는 개화기를 맞아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상팬과 미세 살수장치, 연소자재 등을 활용해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트 소속 제과 제빵사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소속 제과 제빵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각 지역마다 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근로계약서 제작성, 체불임금 해결 등의 합의사항을 마련했지만 이달 들어 사측이 이를 와해시키려 한다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조합원들은 전북 지역 파리바게트 일부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지검이 최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산업 관련 비리와 관련해 어제 군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광산업진흥회와 LED 업체 등이 연루된 비리와 관련해 군산시 도시조명기에서도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정황이 나타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장수의 가야 유적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때문에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6달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인 끝에 일부 허가 취소를 이끌어냈지만 과제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수대터와 침령산성 등 옛 가야 유적이 즐비한 천천면. 학계와 장수군이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훼손 우려가 큽니다.
침령산성 바로 아래 지풍골, 주민들과 20여 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야 유적 지킴이를 자처하며 186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끝에 이곳 태양광 발전단지 허가 취소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천막에 차온돼서 이게 겨울을 보낼 때 어려웠고 군에서 어떠한 대답도 없고 대안도 없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공사업체와 지리한 법정 싸움도 벌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이 소수의 사람들의 사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고 하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지풍골 건너편 침공리,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수 유적과의 거리가 불과 200m 정도. 유적 훼손 논란에 불법 산지 전용, 무단 임목 벌채까지 있었지만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고발과 정보공개 청구로 맞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보 공개가 지금 제가 6건가를 넣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다 미공개입니다. 장수군은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합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검찰에다 송치를 한 것이고 정보공개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장수가야를 외치며 유적 홍보에 열심인 장수군. 하지만 한쪽에선 유적 훼손을 묵인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송하진 지사의 3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여야 대결 구도이거나 큰 업적이 기대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독임제에서 3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 등을 거론했다가 강성당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주저되거나 약화돼선 안 된다며 당내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전주시 장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2명이 긴급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4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증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심혈관 관계를 많이 유발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저혈당을 만들고 그것이 우울감을 만들고 정서의 변화를 만들어서 또 먹게 되고 그러면서 고지혈증, 당뇨, 대사증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차피 콜라는 비싸도 먹을 거기 때문에 설탕에 부가세를 붙으면 소금에 들어가는데도 부가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뚱뚱해지기 때문에 비만세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설탕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렴하게 안 좋은 약간 음료를 많이 팔면 비만도 많아지고 건강도 해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가격을 올려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라면 의료보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비만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라면 약간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예요. 이슈K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비만은 OECD 평균 비만율인 25.6%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른바 설탕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설탕세, 과연 비만 예방의 해법이 될 것인지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설탕 등 당류 사용을 줄이는 계획,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동안 당류 저감 대책 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이제 당류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도에 그 저감 대책에 따라서 요즘 솔직히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이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이미 그 당류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음료, 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량이나 당류 표시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각 나라에다가 설탕세에 대해서 20% 공고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본 부분은 좀 미흡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등학교에 자판기라든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좀 사라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효과는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비만이 줄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른바 네. 설탕세 법안이 나왔는데 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에 대해서? 네. 말씀대로 설탕세라는 게 나왔을 적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설탕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한 개정안인데요. 담배하고 설탕하고는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담배를 피우는 어떤 흡연자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설탕은 국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설탕세가 오른다고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탄산음료 안 사줄 수는 없지 않죠. 이러기 때문에 이 그 음료 업계에 이 탄산음료 가격을 높이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음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뭐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 때문에 올린다는 이유를 대서요. 용량은 그대로 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원가를 갖다가 올려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4번에 걸쳐가지고 요금을 올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이 탄산음료 업계에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은 당류 효과보다는 가격 인상만 네, 불러올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설탕세 법안. 설탕세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설탕의 섭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설탕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찬반 여러 가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탕이 우리의 몸에 유해하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고 식약처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설탕을 하루
섭취 에너지의 10%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2000칼로리를 섭취하시는 성인의 경우는 하루 50g 이하의 설탕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는 41%가 증가한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 줄이기 운동을 2016년부터 해온 것이고요. 그래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법안 보완이 좀 필요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네, 같고요. 예. 예, 김 소장님 그러면 설탕세가 도입되면 우리 보통 이제 카페에서 파는 당도 높은 음료들도 네. 있잖아요. 이런 네. 건 좀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6항을 보면은요, 희석이나 혼합하여 음용하는 음료인데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규정이 애매한데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대부분이 원 음료가 와서 그걸 희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음료로 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가격이 들어오면서 설탕세가 도입이 되면 그 가격으로 오르기 때문에 카페에서 마시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를 보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내가 팔고 있는 이 음료가 설탕이 없다든지 무첨가라든지 무가당이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도 이제는 이게 무설탕이라든지 무가당이라든지 표시해서 판매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권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또 시중에서 파는 다이어트 음료나 또 뭐 설탕 제로 음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건강에는 좀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데에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죠. 합성 감미료는 칼로리를 내지 않고 또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합성 감미료가 들어간 그런 음료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비만이라든지 당뇨가 더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합성 감미료도 우리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인슐린을 분비를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우리의 그 단맛 수용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합성 감미료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단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건강에도 더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합성 감미료도 설탕만큼이나 네, 건강에 네. 악영향을 준다는데 흰 설탕보다 보통 생각하면요. 흰 설탕보다 갈색이나 흑설탕이 그나마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뭐 조금 사용할 때는 흰 설탕처럼 정제된 설탕보다는 갈색 설탕이나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사용이 되는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조금씩은 같이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기질 결핍이나 비타민 결핍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의 섭취량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색 설탕, 흑설탕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예. 김 소장님, 그 네. 설탕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본 국가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된 해에 6%, 그 다음에는 12%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행이 됐던 멕시코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설탕세에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비만세까지도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이웃 국가에 가서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결국은 두 법안을 갖다가 폐지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법안을 재개정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입법 발의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시행령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기간이 대부분 6개월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관련
학계라든지요, 아니면 음료 업계라든지 소비자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가지고요, 좀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아니면 세금만 올리기 때문에 이거 가야겠다 이렇게 가서는 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세금 부과 말고 비만을 좀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 중에요, 이제 이 아동 청소년 교육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소비자교육 체험관에 오면은요, 당을 갖다가 절감시키는 교육들을 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식농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캔이라든지 사이다에 들어가 있는, 아니면 과자에 들어가 있는 이 설탕을 갖다가요, 이 각설탕을 아이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아이들이 당도 검사를 하게끔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캔 설탕 캔 하나에 사이다 캔 뭐 200ml 하나에 각설탕이 8개가 들어갔어요. 나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식농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이 푸드 플랜이라는 것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요. 그래서 이 교육이 가능한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지만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찬 공기가 꾸준히 밀려오면서 오늘 밤 10시를 기해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때늦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초속 6에서 12m의 강풍이 불겠고요. 순간적으로는 초속 1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야외 시설물 점검과 함께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하늘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져 아침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진안과 장수는 영하 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찬 공기가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드넓고 푸른 바다, 경계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죠. 이웃 나라는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기어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일본.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바다 건너에서 외치는 항의만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로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카페,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정원의 10% 이내로만